안녕하세요. 샘패스 임용고시 학원의 교수 김민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강의의 오리엔테이션 강의인데요. 먼저 여러분들한테 과목별 배점 및 출제 범위, 그 다음 공부를 할 때 참고 도서, 그 다음에 3개년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에 경쟁률 및 합격성,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목별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으로 연간 커리큘럼까지 설명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제 업로드 되어 있는 이 PDF 파일을 보면서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과목별 배점 및 출제 범위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일단 1차 시험 중에서도 저는 교육과정을 맡고 있고요. 1차 시험에는 총 126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 써보면 126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여기 써있는 교직 논술 20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르칠 영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자질, 교직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술 1200자로 적는 게 이 교직 논술인데 이거의 배점이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르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교육과정 배점이 80점입니다. 80점 만점이고 문제는 22문항 내외예요. 시간은 이제 140분으로 교육과정 A 70분, 교육과정 B 70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도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한국사 시험을 이 임용시험 1차 때 보는 건 아니고요. 패스 or fail 제도처럼 이제 보고 이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실 2021년 임용을 보시려면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서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3급 이상으로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올해 아마도 10월 이전의 시험으로서 저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점, 80점 얘기했죠. 나머지 26점은 어디 있냐? 20점은 여러분들이 대학 총 4년에서 학점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석차 100분율로 들어가는데요.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이거에 대한 등급별로 성적 환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위에는 서울만 나와 있고 밑에는 나머지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위에 서울은 각 급간이 0.3점 차이예요. 그래서 1등급이 20점 만점이고요. 10등급이 17.3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지역은 각 급간의 차이가 0.5점이라서 1등급은 20점 만점, 최하 등급인 10등급이면 15.5점으로 점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점수를 이 20점 안에 받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6점은 뭐냐라 하면 여러분들이 나온 출신 교대가 있을 거예요.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그 다음 교원대에는 본인이 어떤 전형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하죠. 서울시 교육감 추천 고등학교에서 입학으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입학하신 분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서울에서 시험을 볼 경우, 서울 응시 할 경우에 6점을 받아갑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저같이 이미 한번 공무원이 돼본 공무원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이 6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빵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이라고 하죠. 이미 붙은 분들이 다시 시험을 보는 경우는 이 가산점이 없습니다. 가산점이죠. 근데 나는 진주교대야. 예를 들면 진주교대 출신인데 응시를 서울로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아직 재학생인 현역이야. 한 번도 교원이 돼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은 물론 기간제는 교원이 보면 안 됩니다. 3개월, 6개월, 1년짜리 기간제를 했는데 난 아직 정식 공무원 발령이 난 적이 없다.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칠 경우에는 3점을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가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점, 80점, 20점, 최대 6점 해서 126점 만점으로 1차 시험이 합의 결정이 되고요. 1차 시험에서 더 중요한 점은 이제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 봤을 때 40%, 즉 교직 논술의 경우는 20점 만점이니까 40%는 몇 점이에요? 8점. 교직 논술 40% 교육과정은 몇 점이었죠? 80점이니까 40%가 몇 점이에요?
2점이겠죠? 교육 과정. 이 점수 미만으로 맞으면 과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잘 봤어도 이 점수에서 40% 미만일 경우에는 시험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락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게 교육과정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뭐 국어, 실과 각 과목마다 40%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체 점수에서 40% 미만일 경우에 과락이 돼서 2차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여기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1차 시험으로는 1.5배수를 뽑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몇 명 뽑죠? 150명까지는 1차 시험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를 보게 되는데, 뭐 저는 2차 선생님이 2차 과목의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임용시험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지금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예시로 들게요. 서울을 예시로 들면 서울이 하는 것이 딱 스탠다드라고 보면 되겠죠. 심층 면접 하나, 그 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안 하나, 수업 실현 하나, 영어 수업 실현 및 영어 면접. 이렇게 총 대부분의 지역들이 네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네 과목을 3일차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3일 동안 봐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8일에서 8, 9, 10일까지 보죠. 10일까지 보고 그 과목에서 첫째 날에 심층 면접을 보고 둘째 날에 과정안 작성과 수업 실현을 하고요. 셋째 날에 영어 수업 실현 및 영어 면접을 보통 하게 돼요. 배점은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에서 배점이 높게 배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역마다 이 구상시간은 이제 문제를 보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꽤 달라요. 뭐 15분을 주는 데도 있고 10분을 주는 데도 있고 15분을 주는 데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응시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사항으로 경기도와 대구와 그다음 제주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경기도는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죠? 여기에 보면 집단 토의라고 적혀 있어요. 집단 토의라는 걸 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한 4명에서 최대 6명까지 토의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점수가 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수업 실현, 수업 나눔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눔이라는 거는 서울에서 아까 반성적 성찰이라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뭐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즉답형이고 이거 점수가 나눠져 있다는 거. 이 정도로 넘어가고 경기는 그 다음 또 특이한 곳이 여기 있겠네요. 대구가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인문정신 소양평가라고 있죠. 이게 25점이나 있는데 대구에 지원하실 분들은 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해마다 이제 읽어야 될 교양서들이 다르기도 하고 그걸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그 책을 읽고 평가를 받는 것을 미리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특이한 곳이 제주가 있는데요. 제주는 여기 밑에 세 개를 보면 실기 과목이 있어요. 미술 실기, 음악 실기, 체육 실기. 이렇게 해서 5점씩 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나머지 지역은 3일만 보는데 제주 지역은 하루 더 봐요. 그러니까 4일까지 보죠. 4일차 때 이렇게 미술, 음악, 체육 순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1차 끝나고 준비하시겠지만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이제 임용을 공부하려면 특히 저는 이제 교육과정 강사니까 교육과정 공부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볼 건데요. 먼저 보시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것 중에 교육과정은 이미 제 기본 이론반 교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들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볼게요. 제가 국어를 예시로 들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정 국어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이렇게 해서 성격이라 나와 있죠. 국어 과목에 대한 성격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역량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목표도 나와 있고요. 국어 과목의 목표겠죠. 그 다음에 뭐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이 순서는 다 모든 과목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체계표 국어이기 때문에 뭐 듣기 말하기
읽기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넘기면 뒤에는 이제 뭐 성취 기준에 대해서 이제 쭉쭉 나와요. 성취 기준이라 하면 뭐냐면 이렇게 나중에 우리 진짜 기본 이론반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렇게 성취 기준 국어 과목에서 듣기 말하기에 뭘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이걸 다 뭐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적당히 봐야 되는 과목이 있고 이거 여러분들 과목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교육과정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교과 교육론이라고 있죠. 교과 교육론이라 하면 여러분들 교대 4년 동안 다니면서 배웠던 과목들 중에 대부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초등 수학교육, 수학 같은 경우는 초등 수학교육론, 미술이라면 초등 미술교육의 이해와 같은 이런 것들이 교과 교육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참고 도서가 있긴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교육론들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론조차도 저 기본 이론서를 보시면 페이지를 가볼까요? 네, 38페이지 넘어가 보니 이거 국어 교육론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듣기 말하기 영역의 지도라고 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의사소통의 원리가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교육론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모든 강사들의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론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기본 이론반에서 배우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뭘 공부해야 되냐, 또 교사용 지도서가 있죠. 지도서 안에는 총론과 강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총론은 대부분 지도서 앞부분에 있어요. 이 총론 안에는 우리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목에서 필요한 수업 모형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업에서 필요한 여러분들 교사로서 알아야 될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교육론과 좀 겹치기도 해요. 교육론 내용과 교육과정 내용이 좀 짬뽕되어 있다고 느껴질 거예요. 과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총론 부분도 역시 어디서 배우냐? 기본 이론반에서 배웁니다. 여기 보면 기본 이론반 교재를 보면요. 이렇게 제가 국어 교사용 지도서 총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놨죠. 역시 여기서 총론의 대부분은 아까 우리가 처음 봤던 교육과정 내용이 처음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격, 뭐 목표 이런 내용 체계 같은 게 막 들어있죠. 그렇지만 좀 다른 내용이 뭐냐면 쭉쭉 넘길게요. 이런 거 있죠. 초등학교 시기 학습자의 국어 능력 뭐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에도 없고요. 뭐 교육론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총론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나와 있죠. 초등학교 중학년 시기 학습자의 국어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총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 임용시험 1차 시험에 뭐라고 해야 되죠? 시험 과목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 강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론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도서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사가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잠깐 보면 학습 흐름이라고 해서 뭐 이슬과 안개를 본 경험 이야기하기 해서 이슬을 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수업 흐름이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직기병 표면에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해 봅시다.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왜 맺혔는지 이런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겠죠. 이런 자잘한 교과서 내용과 지도서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데, 이 강론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까지 하는 기본 이론반에 수업을 하지 않고요. 이제 4월에서 7월 정도까지 하는 강론반 강의에서 이 강론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제 세 번째 넘어갈게요. 3개년 2020학년도 올해죠. 이제 아직 시험이 안 끝난 2020학년도와 1차 시험만 얘기해보면, 그 다음에 작년 2019년, 재작년이죠. 2019년, 그 다음에 2018년까지 볼게요.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배점과 문항수를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과목마다 정해져 있는 배점과 해당하는 문제의 개수가 나와 있어요. 국어 같은 경우는 11점으로 아주 높죠. 제일 높은 과목은 보시면 국어 과목, 수학 과목이에요.
배점이 둘 다 11점이고 문항수가 3문제인데 이 3문제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한 문제, 한 뭉텅이가 아니라 한 문제 안에도 여러 소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3문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딱 3개만 푸는 게 아니라 3문제 안에 작은 문제 2개 혹은 3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수가 많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9점, 8점, 5점, 4점 이렇게 과목마다 비중이 있는데 이게 다 합쳐지면 몇 점이라고요? 80점이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처를 분석해 보면요. 출처를 다 잘 보이나요? 교육과정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 총론, 교육론. 이거는 총론 안에 이 교육과정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총론과 교육론을 같이 본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강론 이렇게 나누고 또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죠. 특이하게 수능형, 뭐 현장 적용형, 수능형이라고 하는데 공부해서 푸는 게 아니라 직접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이 약간 머리를 써서 푸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과목들이 있죠. 보시면 이런 것들의 분표를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 문제는 교육과정 문제야, 이 문제는 교육론 문제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 제 임의대로 분류를 해놓은 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출처가 분석이 되는데 보면 밑에 백분형을 보면 교육과정이 대략 20%, 그 다음에 총론 및 교육론이 20%, 강론이 43%, 현장 적용형이 15%로 나와 있죠. 이건 뒤에 볼 2019년, 2018년도 비슷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올 과목별 공부할 방법에 대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과목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어떤 과목은 교육과정이 중요하고 어떤 과목은 이 강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막 퍼센트로 나눠서 이 과목은 교육과정이 많이 나올 거야, 이 과목은 25%가 나와 교육과정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접근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험 경향이라는 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2020년에는 교육과정이 국어 문제가 안 나왔죠. 그런데 내년에 여러분이 보실 시험에는 국어 교육과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비중의 차이지 이거를 분석해서 출처, 특히 뭐 기출을 분석하는 건 좋은 방법인데 출처를 분석해서 국어는 교육과정 안 나왔구만 그러면 총론과 강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비율적인 면으로 여러분 한번 이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눠 본 거고요. 2019학년도 마찬가지예요. 2019학년도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 비슷한 비율이 나와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2018학년도에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지만 이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1학년과 2학년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 학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겠죠. 이걸 잘 알고 있는지, 이제 바뀔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나요? 해서 다른 해보다 좀 유난히 잘 안 보이나?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은데 네. 백분율이 31점으로 높죠. 그러니까 이 해는 좀 특히 교육과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내년 시험은 올해와 시험 범위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과정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비중이 뭐 저만큼 높진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우리 2019년이나 2020년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다음 경쟁률을 봅시다. 여러분 제일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 경쟁률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데 이제 이 강의를 보실 분들이 어느 지역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몇 군데만 보시겠어요. 이제 볼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345명을 뽑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 시험에서는 1.5배수를 뽑는다고요. 그래서 합격 인원이 518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1차, 아직 끝나지 않은 올해 시험 얘기죠. 1차 합격선이 101.57점이에요. 굉장히 높죠. 아까 만점이 몇 점이라고 했죠? 126점 만점이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이 감이 아직 안 올 수도 있는데 126점에서 101점이 넘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높은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지역들이 다 나와 있지만 이렇게 100점 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2군데 딱 있고 90점대도 막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한 곳에서 이렇게
점수대가 많이 올라가는데 사실 이 경쟁률이라는 게 많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뭐 어디 갈 거라는 게 응시할 것이라는 게 확실하면 뭐 그건 상관없어요. 서울이 경쟁률이 5.1대1이 되더라도 난 서울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 보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교대생들 분들 중에서 나는 여기도 괜찮고 이 지역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경쟁률을 보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이제 고민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지원하실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먼저 이제 6월에 이제 올해겠죠. 올해 6월에 사전 예고라고 해서 저 모집 인원 있죠. TO라고 보통 얘기하죠. 저 TO가 예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면 345명을 뽑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서울 34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올해 340명 내외로 뽑을 거야 라고 예고를 해주는 게 6월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 좀 가늠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보려는 지역이 작년보다 많이 뽑는구나 적게 뽑는구나 이렇게 예고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TO가 나오는 때가 9월이에요. 이때 9월에 이제 TO 모집 인원이 공고가 됩니다. 공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 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 원서를 작성하죠. 그래서 이때까지도 원서 작성하는 날까지도 여러분들은 아직 지역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응시 지역에 따라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돼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마라가 아니라 당연히 임용 공부를 준비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여기서 광역시까지만 끊어놨는데 이 이상은 서울, 경기, 광역시 구역. 이 밑에는 도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지역. 다른 도지역, 강원, 충남, 전북. 보시면 눈에 띄게 경쟁률이 여기는 대부분이 2. 몇 대 1이 되죠. 부산만 이번에 1.68 대 1이긴 한데 나머지 지역, 밑에 도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1.1 대 1, 1.36 대 1, 1.29 대 1. 높았던 전북만 2.06 대 1.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북을 빼고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전남도 약간 일부가 넘어가긴 하지만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2차까지 거의 무혈 입성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2차까지 정말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고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1배수가 결정이 되는 시험인데 과연 이 서울, 경기, 광역시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의 공부 양과 이 도지역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과연 같냐라고 물어보시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는 정말 꼼꼼하게 지역적인 문제까지 다 봐야 된다고 하면 도지역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원하려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서울, 경기, 광역시를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설렁설렁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의 양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응시할 지역을 정확하게 정하고 전략을 세워서 임용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 2018년 경쟁률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이제 읽어보시면서 나는 어딜 지원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과별로 제가 학습 전략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얘기하면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PDF에 나와 있으니까 먼저 배점 순으로 제가 배열을 해놨는데 국어과입니다. 국어과는 제가 별 표시가 뭐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 정도의 비중이 더 있다라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써놨을 때 국어과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이 꽤 중요한 과목이라고 써 있죠. 강론이 중요하지 않지는 않지만 강론의 양에 비해서 강론이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중요도를 별 3개를 더 줬는데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교육과정의 중요도가 적다고 볼 수 있으나 기본적 체계와 구성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총론보다 지도서 부록이 더 중요하고 여기서 지도서 부록이라 하면 국어과에만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도서는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국어과만 뒤에 지도서 부록이라고 붙어 있어요. 부록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뭐 학습 모형이라던가 초기 문자 지도, 아이들한테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질문의 유형과 같은 교육론의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육과정과 이 지도서 총론은 약간 바이블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양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 강론이 역시나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해서 보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 말은 지도서 1학년 1학기 지도서부터 6학년 2학기 지도서까지 전부 다 구입을 해서 다 보기에는 생각보다 되게 버거운 게 국어과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그런 양에 비해서 뭐 실제되는 그런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약간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 강론 강의에서는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정리 파일을 올려드리면 그걸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막 엄청 어렵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국어 과목은 잘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면 수학과입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는 뭐 골고루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과의 특징이 계열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 영역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거든요, 수학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열성을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시고요. 예를 들면 뭐 분수의 곱셈 지도라거나 도형 지도 순서라거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2학년 2학기에 뭘 배우고 3학년 1학기에 뭘 배우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되고, 수학 교육론이 아예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이론과 이론이 이 수학 진짜 지도서와 교과서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 과목의 특징, 뭐 국어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수능형, 현장, 적용형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과학과입니다. 과학과는 강론이 엄청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강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총론과 뭐 교육과정이 안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론에서도 특히나 과학의 본성이라던가 과학의 여러 가지 교수학습 모형들은 꼭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과학 문제는 늘 뭐가 딸려 있냐면 실험 문제가 항상 나와요. 실험 장면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 실험 그러니까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교과서의 실험 장면들을 꼭 탐구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오개념들이 꽤 있어요. 과학에는 예를 들면 컵이 있어요. 컵. 차가운 물에 컵을 밖에 놔두면 바깥에 이렇게 물방울 맺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뭐 물이 이 컵 밖에 뚫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오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잘못된 개념. 이런 것들이 종종 출제가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알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다음 사회과입니다. 사회과는 기본 이론, 교육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강론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도서 총론이 의외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기존에 자주 나왔던 사회과의 관점과 같은 내용, 그러니까 자주 나왔던, 이미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가 아니라 나왔던 것도 나오고 나오지 않았던 것도 막 나와요. 되게 복잡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역시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강론도 출제가 되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사회가 약간 변칙성이 강해요. 작년과 재작년이 나왔으면 안 나오겠지 싶은데 막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예체능 과목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체육과입니다. 체육과는 그러니까 예체능 과목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유난히 교육과정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기본 이론도 공부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강론.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하셔야 되고, 강론도 영역별로 체육의 영역이 있거든요. 뭐 도전, 경쟁 그런 것들을 잘 보고 공부하셔야 되고 영역별로. 그 다음에 교육론에서도 체육과는 뭐 교육과정 모형도 있고 수업 모형도 있는데 뭐 그 중에 수업 모형이 좀 더 중요하긴 하지만 이 모형들의 특징들을 잘 정리해서 단계가 어떤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체육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국수, 사과까지는 국정교과서라고 해서 교과서와 지도서가 한 종류밖에 없는데, 이 체육과 같이 이제 음미체실이라고 하죠. 예체능 과목으로 가면 이렇게 검정교과서 지도서가 나와요. 체육과 같은 경우는 총 8종류의 지도서가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서가 똑같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8군데 다 다루는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 두세 군데만 다룬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들 비중을 달리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지도서가 굉장히 비싸요. 특히 은미처실 지도서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다 구입해서 보기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약한 나중에 이제 강론방 가면 자료가 나올 텐데, 이 자료들을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임용고시 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영어과인데, 영어과는 특이하게도 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강론, 우리가 보는 교과서와 지도서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기본이론, 즉 영어 교육론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뭐 교육론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일단 영어로 된 원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론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그 중에서도 키워드들이 많아요. 올해 2020년도 문제를 예를 들면 뭐 콜로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콜로케이션, 연어가 나왔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잘 모르시더라도 어떤 영어 교육론에 나오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인식하시고, 공부할 때 한글로 된 교육론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원문도 꼭 보셔야 된다. 그것 역시 제 기본 이론에 잘 들어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음악과입니다. 음악과는 5점이고요. 음악과는 교육과정도 중요하고 강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론이 안 나오지도 않아요. 교육론에서 근데 다행히도 음악과는 교육론의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교육론은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 정도만 이제 이런 학자들의 내용만 알아두면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교육과정이 중요하니까 이건 거의 꼼꼼하게 외우셔야 되고, 당연히 은미체실이니까 강론이 매우 중요하고, 음악의 특징이라고 하면 국악과 서양음악이 반반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은 이렇게 3, 4학년 지도서가 9종류나 되고요. 5, 6학년은 여기서 미래엔 교과서가 빠진 8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역시 여러분들이 뭐 다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 순, 그러니까 9지도서, 8지도서에서 다 나온 내용 우선순위로 해서 7개에서 나온 내용, 6개에서 나온 내용, 이렇게 뭐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음악은 보통 그런 곡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미술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보면 역시 강론이다 보니까 예체능이다 보니까 강론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교육론은 뭐 로엔펠드, 가드너, 펠드만 이 정도의 학자들 이론 정도를 알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 지금 보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교육론이 양이 많지는 않아요. 미술 교육론 내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은 내용은 다 아셔야 돼요. 그런 내용 공부하셔야 되고, 강론의 출제 비중이 되게 절대적이죠. 많기 때문에 미술과 지도서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2020년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 지도서에 뭐 구석에 나온 내용이 나왔어요. 미디어 파사드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렇게 약간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내용도 다루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지만,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0점에서 만점 중에 60점, 70점 맞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틀리는 문제들은 다 틀리는 거야. 정말 이 문제 맞은 사람 비율이 훨씬 적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까지 다 알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거보다도 남들이 다 맞는 문제를 맞아주는 게 훨씬 더 교육과정 공부하는데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우리 교대생들의 특징이 약간 너무 걱정이 많아서 막 꼼꼼하게 보고 싶은 거야. 불안하니까. 그렇죠. 이해는 돼요. 심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런 마음, 좀 대범한 마음도 가져야 돼요. 지금 이거 없어서 못 본다 이게 아니라, 이거 못 보면 시험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남들이 보는 건, 남들이 맞추는 건 다 맞추겠다. 그렇지만 남들이 틀리는 건 나도 그냥 틀리지 뭐. 그냥 쿨하게 생각하세요. 쿨하게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거, 남들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실수해서 틀리는 게 더 억울하지, 사실. 이런 걸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실수해서 틀리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임용을 대비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얘기할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금방 돌아서면 이거 불안한데 어떤 자료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어진 자료, 이미 자료는 너무 많아요. 정보의 바다잖아요. 다음 카페 가면 남들이 정리해 놓은 자료, 제 강의뿐만 아니라 타 강사의 자료, 타 강사의 모의고사 정말 많거든요. 이거를 전부 다 보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공부하는 것만 정확하게 다
알고 가겠다라고 가시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임용 공부에 있어서. 장기전이잖아요. 그래서 미술 같은 경우는 6종류씩 있어요. 3, 4학년도 6종류, 5, 6학년도 6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과예요. 실과는 5, 6학년에만 배우는 과목인데 4점 비중이 있고요. 지도서 강론이 매우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강론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과 과목, 다른 예체능 과목처럼 교육과정도 열심히, 그 다음에 강론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뭐 사실 교육론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지도서 총론이 있긴 한데 모형 몇 개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막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용도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5, 6학년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6종류만 검정 교과서 및 지도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덕과가 있어요. 도덕과는 4점인데 도덕과도 영어과와 마찬가지로 강론이 없습니다. 강론이 없기 때문에 양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윤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양 학자,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같은 플라톤, 칸트, 그 다음에 뭐 피터스, 콜버그, 길리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것과 또 동양 사상으로 가면 묘교의 공자, 순자, 맹자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다 공부하긴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 비해서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버거울 수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응시 지역에 따라서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과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과와 도덕과는 1월에서 3월까지 하는 기본 이론반에서 전부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강론반에서 강의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한데 사실 그때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강의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연관 커리큘럼에 얘기 나오겠지만 영어와 도덕도 4월이랑 8월 사이에 한 번 더 공부하겠다는 거, 기본 이론을, 교육론 과정. 네, 거의 끝나갑니다. 통합교과라고 해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서 1점, 1점, 2점 이렇게 해서 총 4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시험은 다 따로 나옵니다. 바른 생활 한 문제 1점, 슬기로운 생활 한 문제 1점, 즐거운 생활 한 문제 2점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 거의 통째로 빈칸 뚫는 거를 내가 다 맞춰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빈칸을 다 막 지워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강론이 나오긴 하는데요. 특히 이 즐거운 생활이 2점이다 보니까 강론이 나오긴 하는데 꼭 강론을 전부 다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즐거운 생활이 음악과 체육이 베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과 체육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강론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창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론과 창의적 체험 활동과 안전한 생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합쳐져서 3점인데 양에 비해서 교육과정밖에 없거든요. 이 양에 비해서 굉장히 점수가 큰 편이죠. 양에 비해서는 3점짜리니까 이건 틀리면 좀 되게 크리티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정말 달달달달 외울 수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 과목을 공부하시면 이제 80점 만점이 돼서 교육과정 점수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점은 정말 택도 없고 이 중에서 뭐 60점 이상, 70점 이상 돼야만 고득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맞긴 정말 어렵다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교대까지 갔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봤잖아요. 근데 수능 때와 그런 개념이랑 그런 점수 개념이랑 교육과정을 적용해 보시면 답답할 거예요. 다 못 맞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정상이고 그게 당연한 거니까 틀릴 수도 있다. 남들이 어려운 문제나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흘려버리자. 그렇지만 남들이 맞는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꼭 맞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연간 커리큘럼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저는 이제 1월부터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는 11월까지 강의가 있는데 먼저 보시면 이제 1월 11일 토요일 날 보이나요? 네. 1월 11일 토요일 날 직강도 있고 인터넷 강의도 이제 개강이 될 거예요. 저는 기본 이론반을 이렇게 과목 순서대로 9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사실 강의라는 게 뭐 늘 시간대로 움직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하고 싶은 내용 아니면 보충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아마 이 다음 주까지도 강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9주 안에 많은 내용을 꼼꼼하게 컴팩트하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월부터 7월까지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강론 있죠? 강론 양이 제일 비중이 많았던 그 강의를 할 건데 순서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국어, 실과 이런 순서로 나와 있고 이거는 지금 예상으로는 3월 28일 날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론 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이론반과 강론반을 끝내면 정말 이 교육과정 80점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공부하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영어와 도덕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는 강론이 없는 과목이라서 없는 수업을 안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1월에서 3월까지 딱 한 번 강의 듣는 걸로 영어 도덕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뭐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까지 끝나면 강론반을 들은 학생들이나 연간 패키지 수강생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할 텐데 이제 기출분석 특강이라고 있어요. 사실 제가 기본 이론반 교재에 모든 기출문제 2013년부터 서답형, 2013년부터 2019년, 그 다음에 올해 2020년 문제까지 전부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사실 이 기본 이론반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풀 수 있는 아니면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기본 이론만 이제 배우고 있는데 강론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 이론반을 끝내고 강론반도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웬만큼은 알 것 같다. 물론 이때도 아직도 어떻게 보면 하나도 모를 수도 있어. 공부를 다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한 번은 배웠기 때문에 기출을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때 기출 분석 특강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거꾸로 가면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기본 이론과 강론을 리마인드하는 특강을 제가 할 겁니다. 그것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8월에서 10월까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임용 강사는 여러분들한테 지침을 제공하고 가이드가 되어주는 사람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떠먹여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출분석 특강이 끝나고 나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경기, 광역시를 지원하시는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때 모의고사 진행 전까지 이 기본 이론과 강론을 열심히 본인이 공부하시고 본인이 단권화를 만드신다거나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말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없다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약간 띄워놓은 것이 이 8주 완성이라고 해서 핵심 파이널 요약 강좌, 이거 한마디로 요약 강좌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도지역을 봐야 돼. 아니면 내가 현직이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이 임용 내용을 정리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위한 강좌를 8주 동안 넣어놨어요. 그럼 이 8주 동안 나머지 이때 나머지 이 8주 내내 이 파이널 요약 강좌만 하고 모의고사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기본 이론반의 내용과 강론반 내용의 내용을 숙지를 많이 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파이널 요약 강좌는 마지막 요약을 원하시는 분 아니면은 내가 도지역을 칠 거고 크게 많이 공부하는 양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딥한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파이널 요약 강좌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의고사는 제 생각에는 진짜 뭐 5회차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3회차 정도만 진짜 컴팩트하고 깔끔하게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 실전 적응력만 기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모의고사를 보고 물론 이것도 공부가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이렇게 3회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초가 되겠죠? 이제 올해 시험을 보게 될 건데 1년 어떻게 보면 정말 길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 꼭 이렇게 연간 패키지를 뭐 제 강의 듣든 다른 강사 강의를 듣든 아니면 혼자 공부하시든 간에 정말 이 시험은 막 재수를 하고 삼수하고 그래서 될 시험이 아니죠.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힘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 번에 붙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뭐 도지역을 지원하셔서 나는 경쟁률이 낮으니까 뭐 이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지역을 응시를 하시더라도 열심히 남들 하는 만큼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지만 이제 지도서의 원본을 보냐 안 보냐 뭐 이런 것들의 디테일한 차이는 여러분 나중에 아실 테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설경광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도지역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연간 패키지를 여러분이 들으면 이렇게 좀 할인되는 게 있고요. 아까 말한 기출 분석 특강도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거. 이 정도까지 연간 커리큘럼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임용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재수생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한 걸 수도 있고요. 4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4학년이 되는 분들은 정말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대상은 이제 모른다는 걸 가정하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이 OT 강의를 듣고 있으시다는 거는 제 강의에 대한 호기심도 있을 수 있고 한번 들어보겠다 아니면 김민우 강사가 어떤 걸 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런 거를 보려고 지금 강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의구심도 많이 가질 거고 과연 저 강사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강의라고 해야 되죠? 강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직강의든 인터넷 강의든 뭐 몇 명이 와도 좋아요. 소수 정예 와도 좋고 많이 와도 좋고 많이 오면 더 좋죠. 이렇게 오게 되는 사람들에 의해 할 때는 정말 1년 동안 1년 뒤에 이제 11월에 시험 보고 나서 김민우 강사 강의 듣기 잘했다라는 소리 꼭 들게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아직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는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